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내년 글로벌 해운 시장에 먹구름이 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유일 국적 선사인 HMM 역시 이 불황을 비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HMM의 주력인 컨테이너의 시황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은 재앙 수준의 시황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재앙, 굉장히 좀 파격적인 표현인데요. 이렇게 해운업 시황이 꺾일 것이란 전망들이 나올 때마다 해운사 간 이 치킨 게임도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운사들은 불황 시기에 이 극단적인 가격 경쟁을 통해서 생존에 나서는,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자기는 살려고 하는 이 생존 경쟁에 나서는 경향을 보이는데, 한 연구원은 치킨 게임이 가장 극단적으로 달했던 2010년대보다 더 심각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해운업에 둔화가 예상되는 건 맞지만 치킨 게임을 벌일 정도로까지는 아니고 2010년대 때와는 다르고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니까 너무 기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은 전문가들, 여러 복수의 전문가들은 내년에 정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해운업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길래 재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지, 그리고 HMM은 이 불황의 파도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취재한 내용들을 하나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해운 시장의 전망부터 좀 살펴볼까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학계, 업계, 그 다음에 시장 전문가들을 포함한 모든 해운업 전문가들은 제가 접촉한 모두 전문가들은 내년 컨테이너 해운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여러 보고서 중에선 영상 초반에 말하긴 했지만 수출입은행이 가장 암울한 전망을 좀 내놨는데요. 내년에 심각하다, 보고서에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내년에 심각할 것이고 재앙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서슴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왜 해운업 전망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수출입은행 보고서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잠깐만 언급하면, 내년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을 거란 전망에서 이 해운업 전망도 시작이 됩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잘 되면 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해운사들도 돈을 많이 벌겠지만, 반대 상황이라면 해운업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생략하고 저희는 좀 해운업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업 역시 모든 업종과 비슷하게 수요와 공급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해운업에서는 수요는 물동량, 그러니까 이게 수출되는 물동량이고요. 공급은 선박수를 의미하는데요. 물동량,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바다 위를 떠다니는 선박수가 없다면 그 수요 과잉, 그 공급 부족으로 운임료는 올라가는 구조이고요. 반대로 물동량도 적은데 선박이 많다면 운임료는 떨어지는 구조로 이렇게 갑니다.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해운 시황입니다. 내년 시황이 꺾일 거라고 보는 건 이 수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로 물동량 자체가 좀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공급에 있습니다. 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선박들이 매우 많다 이런 건데요. 잠깐 시계를 앞으로 돌려서 2022년, 2023년으로 시계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당시는 해운사들이 영업이익률을 60에서 70%를 기록하면서 호황기, 굉장히 호황기였던 때입니다. 코로나 시기였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그러니까 코로나 여파로 경기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 세계 각국으로 경기 부양으로 막 유동성을 지급을 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는 반면 이 방역 규제로 운송이 지연되다 보니 이 병목 현상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때 운임료가 막 엄청나게 올랐고 해운사들이 말 그대로 진짜 떼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해운사는 거의 60년치가 그 전에 불황이었는데 막 60년치 돈을 벌었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해운사들이 이렇게 번 돈으로 어떻게 했느냐,
선박들을 굉장히 많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3년에 뭐 선박 주문을 물밀듯이 했는데 이 선박이 만들어지는 시기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 후, 22년, 23년이니까 그러니까 뭐 24년, 25년, 26년 후 시점인 작년, 올해, 내년까지 새로운 선박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거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해운 조선 기간, 그러니까 클락슨 리서치의 자료인데 뭐 저는 이제 NH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24년, 25년, 26년에 이 코로나 이후 새롭게 인도되는 컨테이너선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물론 내년 26년에는 인도량이 살짝 줄어들고 27년 대폭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 4년간의 이 시점을 보면은 인도된 컨테이너 물량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29만, 291만, 212만, 169만 TEU,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TEU는 컨테이너 20피트짜리 컨테이너 선박을 얼마나 적재량을 이제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초반 시기에는 한 이 정도 굉장히 좀 수주량, 인도량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인도량이 급격히 뛰면서 이 물동량의 선박의 시점에서 봤을 때 공급량이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고려해봐야 될 게 폐선하는 선박들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선박이 많은 동시에, 그러니까 인도량이 많은 동시에 폐선하는 선박들도 많다면, 그러니까 죽어가는 선박들이 많다면 이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괜찮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자료 역시 찾아봤는데 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되는 선박들을 봐야 되는데 저희는 23년, 24년, 25년 아까 이때 시점을 봤으니까 이 시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는 이 스크래프드 유니츠, 그 다음에 스크래프드 TU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게 폐선되는, 그러니까 해체에 돌입한 이 선박을 말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23년, 24년, 25년을 보면은 77척, 59척, 8척이고요. 이걸 TU로 환산했을 때 13만 5천, 9만 5천, 5,900 TU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앞을 잠깐 볼까요? 앞에서 봤을 때는 229만, 291만, 뭐 212만 굉장히 많이 인도량이 과도한데 그에 비해서 폐선되는 거는 초라하죠.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즉 공급 측면에서 과도하게 새롭게 건조되는 선박이 많다. 죽는 선박은 거의 없는데 새롭게 태어나는 선박들이 굉장히 많다. 공급 과잉 시장이다. 라는 걸 이제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이 9월 말 기준으로 돌아다니는 이 선봉량이 3,249만 TEU, 앞으로 5년 내 지어질 선박은 1,025만 TEU인 것을 고려하면 5년 내 새로운 선박들이 현 시점으로 기준해서 30% 증가하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공급이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수출입은행 역시 이 보고서에서 원양 노선의 시황 악화는 심각할 거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지난 3년여간 이 폐선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뭐 77척, 59척, 8척이었으니까요. 굉장히 적었으니까 앞으로 이게 좀 많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문도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NO라고 답합니다. 이 역시 데이터로 근거를 해서 찾아봤는데 유의미한 폐선 선박들을 좀 보기 위해선 앞으로 유의미한 폐선 선박들을 보기 위해선 이 초대형 선박, 그러니까 선박 하나에 컨테이너 1만 2천 개를 실을 수 있는 1만 2천 TEU 선박의 폐선수를 좀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크기가 작은 선박들은 글로벌 물동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최근 대양에서 대양으로 건너는 이 원양 선박들의 추세가 다 초대형 선박으로 바뀌고 있어서인데요. 그런데 이 초대형 선박을 기준으로만 봤을 때 사실상 폐선되는 선박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박의 수명은 30에서 35년 정도 되는데 이 초대형 선박이 처음 도입된 게 2000년대 후반 2008년, 2009년 때부터인데요. 이를 고려했을 때 처음 인도된 초대형 선박들이 폐선되려면 최소 2030년대 중후반은 돼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급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과다하다고 지금 살펴봤는데 해운시장은 수요 공급에 따라 운임료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
공급자인 이 해운사 입장에서는 선박을 돌리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초대형 선박 대부분을 운용을 하지 않고 항구에 묶어두면 바다를 떠다니는 선박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공급을 억제해서 운임료를 끌어올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근데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선주들은 이 선박을 건조 매입하기 위해서 선박 금융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데요. 이 선박 가격이 한 척에 뭐 수천억이다 보니까 선주들은 선박 금융으로 돈을 갚을 때 굉장히 장기간으로 해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려서 배값을 지불하고 배를 운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수익으로 빚을 갚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상환 기간, 그러니까 선박 금융의 상환 기간이 보통 1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 늘어나는 기간도 있기도 하지만 보통 1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해운사 입장에서는 12년 미만 초대형 선박들을 운용하지 않고 항구에 묶어두면 계속 돈을 빌린 데에다가 이자를 내면서 마이너스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어떻게든 이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12년이 안 된 초대형 선박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희가 좀 전문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이 발주된 초대형 선박은 총 795척에 달했는데 그중 12년이 안 된 선박이 내년 기준으로 무려 601척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601척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바다 위를 계속 떠다니면서 선박을 날라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선박에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수요 공급 면에서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대내적인, 외적인, 글로벌적인 이슈입니다. 사실 작년 초부터 전쟁 여파로 홍해 사태가 터지면서 해운사들이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수익성을 방어해 왔습니다. 이 표는 유럽으로 이제 향하는 육해상 등의 경로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기차, 그러니까 육상 경로를 통해서 가는 거, 유럽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해상 파란색 라인만 좀 집중해서 볼게요. 일반적인 경로는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인도양을 건너서 뭐 약간 이 수에즈 운하로 통해서 막 이런 식으로 유럽을 향해 갑니다. 근데 재작년 말 중동의 후티 반군의 공격이 발생하면서 많은 노선들이 이제 아프리카 남단으로 이렇게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경로를 택했습니다. 사실 이게 해운사 입장에서는 이 우회 경로가 수익성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경로를 우회하면은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게 되고 이 선복이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운임료가 급등하는 효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회 경로가 해운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조금 뜻밖의 행운을 좀 맞았던 때입니다. 사실 작년 리포트들을 좀 살펴보면은 작년에도 해운 시황이 좀 좋지 않을 거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 이후에 이제 이 후티 반군의 이 우회 이슈가 생기면서 이 우회하는 효과로 해운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했고 실제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홍해 사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우세합니다. 지난달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는 1단계 휴전 조치 체결로 향후 후속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협상이 진행될 여지가 있다 보니 홍해 해운길이 열려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거는 사실 해운사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좋지 않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출입은행 보고서에는 홍해 사태가 없었다면 이미 지난해부터 이 컨테이너선 해운 시장은 심각한 공급 과잉 상황이었는데 만약 이 상황에서 현재 홍해 사태 해결로 그러니까 내년에 이 수에즈 운하가 열려버리면 재앙 수준의 시황 침체로 겪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보고서에는 뭐 재앙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굉장히 좀 파격적인 표현을 하면서 내년 시황을 짚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기,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홍해 사태까지 좀 뭐 대내적인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해운 시장을 좀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해운 산업에 더 보다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해운 동맹입니다. 이 글로벌 해운사들은 서로 이합집산하는 형태로 서로 해운 동맹체를 꾸리는데요. 보통 5년 단위로 해운 동맹이 이합집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서로 이해관계만 맞다면 한때는 적이었던 해운사들도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 선박을 공유하면서 운항 효율화에 나서는 구조입니다. 해운 동맹을 꾸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HMM이 100개의 짐을 실을 수 있는 선박을 혼자 운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유럽으로 배가 향하는데, 그러니까 100개를 실을 수 있는 선박으로 유럽을 향하는데 짐을 80개밖에 못 실었다면 싣지 못한 20개만큼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HMM 입장에서는. 근데 동맹을 맺은 해운사의 짐 20개를 같이 싣고 짐을 꽉 채우고 가게 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동시에 HMM이 유럽으로 지금 선박을 돌렸는데 미국에 짐을 20개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해운 동맹을 맺은 해운사 선박에 HMM 짐 20개를 싣게 된다면 HMM은 배 한 척이지만 두 척을 운용하는, 그러니까 유럽에도 짐을 보내고 미국에도 짐을 보내는, 이렇게 운항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선박 가동률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운항비도 자연스럽게 절감할 수 있고 해운 동맹 간 이제 해운 동맹에 있는 해운사 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거죠. 해운 동맹은 동맹 강도에 따라 단계별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적재 공간을 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선복 매입 가장 낮은 수준의 단계부터 동맹사끼리 규모의 적재 공간을 일정 규모의 적재 공간을 교환하는, 쉽게 말해서 내가 적재 공간 한 칸 쓸 테니 너도 내 거 한 칸 써, 이렇게 하는 선복 교환 단계, 더 나아가 교환하는 걸 넘어서 그냥 자유롭게 선복을 공유하는 이런 단계로 나뉩니다. 저희가 통상 해운 동맹이다 라는 말하는 단계는 보통 2, 3단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해운 동맹은 그림처럼 3개의 연합체 구성이었습니다. 가장 큰 해운 동맹은 머스크와 MSC가 있는 2M이었고요. HMM이 속해 있는 D 얼라이언스는 해운사는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사실 선대 규모로 봤을 때는 가장 작은 해운 동맹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 해운 동맹의 재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MSC가 자기 혼자 하겠다라고 이렇게 독립 선언을 하면서 2M이 와해가 됐고요. 기존 2M에 있던 머스크는 D 얼라이언스에 있었던, 그러니까 아까 이 D 얼라이언스에 있었던 하팡로이드하고 손을 다시 잡고 제미니 코퍼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동맹체를 꾸렸습니다. HMM에 속해 있던 이 기존의 D 얼라이언스는 하팡로이드가 빠지면서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로 변경을 했고요. 기존 오션은 그대로 있습니다. D 얼라이언스에서 유럽 노선을 주로 담당했던 하팡로이드가 이탈하면서 유럽 라인에 일종의 빵꾸가 생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범한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는 MSC와 이 선복 교환하는 형태로 협약을 맺으며 노선을 보완하는 상황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미니, 프리미어, 오션, 해운 동맹체는 이렇게 3개지만 사실상 4개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이 독립한 MSC, 이 해운사 하나가 다른 해운 동맹체보다 전체보다도 규모가 더 큰 해운사이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이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해운사 3곳의 운용 선박이 지난 10월 기준으로 462척인데 MSC 혼자 운용하는 보유 선박이 무려 943척으로 2배 이상으로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MSC는 혼자의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혼자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해운 동맹은 구도가 4개라고 봐야 되는데 이 과거의 해운업이 불황이었던 시기를 되짚어보면 4개 이상의 해운 동맹이 출범을 하면 치킨 게임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해운업이 정말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진해운이 파산을 했던 2016년, 17년 당시에도 해운동맹이 4개였습니다. 물론 해운동맹이 4개면 불황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기존 3개 체제에서 4개로 늘어나게 된다면 경쟁 상대가 하나 더 늘어난 거니 이 경쟁 강도는 더 세질 겁니다. 여기에 더해 해운업의 시황 전망이 좋지 않다면 이 경쟁 강도도 더더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해운 시장이 내년에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앞서 살펴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운 동맹이 결성돼서 시황이 꺾였을 때 치킨 게임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동맹사가 보유한 선박수가 많은지 그리고 선박의 크기가 많은지입니다. 치킨 게임이라는 건 결국 운임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기 마련인데 운임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결국 이 두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이 선박수 1000척을 보유한 해운 동맹과 이 100척을 보유한 해운 동맹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00척을 가진 해운 동맹은 사실상 이 가격 운임료에 대한 결정권이 사실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0척의 해운 동맹이 운임을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춘다고 했을 때 1000척 해운 동맹이 가격을 같이 낮추지 않으면 그냥 100척의 해운 동맹은 자기네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전 세계 물동량이 100척으로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1000척의 해운 동맹이 가격을 낮추면 이 100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각 해운 동맹이 얼마나 크고 많은 선박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를 보면 아까 잠깐 넘어가긴 했지만 이 중국, 프랑스, 대만 등으로 이뤄진 대만 해운사로 이뤄진 이 오션 얼라이언스가 1477척으로 가장 많고요. 심지어 이 오션 얼라이언스는 OCL이라는 해운사는 미집계 한 기준입니다. 제미니 코퍼레이션 1030척, 독립한 MSC 943척인 반면 HMM이 속해 있는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는 척수로 462척에 불과합니다. TU 그러니까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개를 적재할 수 있는 양, 그러니까 규모 순으로 봐도 이 순서 순으로 이렇게 규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는 굉장히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살짝 좀 초라한 수준이다 라고도 볼 수 있죠. 단순히 해운 운임 경쟁을 했을 때 가장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게 규모나 선박수 면에서 HMM이 속해 있는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다 뭐 이렇게 좀 결과적으로 좀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요약을 하면 해운사는 운항 효율화를 위해서 각자 해운 동맹을 꾸리는데 현재는 사실상 4개의 해운 동맹이라 볼 수 있고 해운업이 불황기에 진입하면 이들 간 치킨 게임이 벌어진다. 치킨 게임이 시작될 때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는 해운사들부터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HMM의 해운 동맹 프리미어 얼라이언스가 가장 취약한 구조다라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적 유일선사 HMM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실적 악화는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포인트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이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느냐를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HMM도 다른 해운사처럼 이 막대한 수익을 거둬서 현금이 넉넉한 상황이긴 합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한 14조 5천억, 14.5조 원 정도 가까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장사가 안 돼서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1년에 그냥 1조 원씩 현금 유출이 일어나도 적어도 14년은 버틸 수 있다. 적인 측면에서 재무적인 여력은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MM의 중장기 투자 계획까지 이렇게 좀 끌고 와서 보면 무조건 현금 상황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HMM이 지난해 발표한 이 전략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성종 다각화를 위해서 2030년까지 23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거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아까 14.5조다 보니 지금 보유한 현금보다 지출돼야 할 현금이 훨씬 많은 셈입니다. 물론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도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해운 시황이 꺾이게 되면 들어오는 현금도 그리 많지 않게 되고 최근에는 또 주주들에게 배당도 많이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밸류업 차원에서 주주 배당 많이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현금 여력이 엄청나게 여유가 있다라고는 볼 수 없어 보입니다. 또 지금 해운사들이 시황이 안 좋긴 하지만 향후 올 수 있는 치킨 게임을 대비해서 선박 주문을 꾸준히 발주하는 상황이라서 HMM 역시 이 투자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증권 리포트들을 보면은 대부분 HMM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다 바꿨고요. 목표 주가를 하향한 곳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 재앙 수준으로 내년에 펼쳐질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해운 시장과 해운 동맹 그리고 그 속에 있는 HMM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봤는데요. 과연 HMM은 내년에 이 수익성을 좀 유지를 하면서 불황의 파도를 넘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